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윤종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상도 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대로 이번 국감은 그 어느 해보다도 행정부의 국정, 즉 국가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인 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3대 기조로 내걸었습니다마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목표로 내걸고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기승전 조국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 따지고 보면 비아냥이죠. 이런 얘기들도 벌써 나옵니다. 올해 국정감사 주 일정 상임별로 또 어떤 쟁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왜 무용론이, 즉 국감이 왜 불필요하냐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오늘 모신 세 분의 평론가들과 함께,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근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왼쪽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마지막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리포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감 얘기입니다.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합니다. 여당은 일찌감치 검찰개혁을 국감 주제로 삼았고 야당은 조국 장관 심판을 국감 공식 목표로 내건 상황입니다. 여당은 어제도 당내 검찰개혁 특위회의를 비롯해 토론회를 열며 전방위적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두고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 반면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듭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조 장관을 귀하라고 부르며 아예 발언 때에 못 나오게 하고 앉은 채로 훈계만 듣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당은 모든 국감 상임위를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조국 방어를 내세운 여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주요 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14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개 상임위원회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 분과 먼저 어떤 상임위원회 주로 지금 관심 있게 예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요 쟁점들이 뭐가 될지 그 말씀을 먼저 좀 각각 듣고 하나하나 좀 쪼개서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어느 상임위원회를 좀 눈여겨보세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보와 하나는 경제입니다. 안보와 경제요? 네, 안보의 상임위라고 한다면 국방위하고 운영이겠죠. 자, 오늘 아마 또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 예. 날짜가 결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5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네, 4일 날 미국은 아직 그 날짜를 발표하지 않아서 예. 뭐 확정적으로 며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기사 자체가 사실은 가져다 주는 게 이제 다시 협상에 전체적으로 북미 그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회담 정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오늘 미상의 발사체가 동쪽으로 북한 동쪽으로 발사됐다라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즉 지금 남북 간에 과연 이것이 진짜 평화 국면이냐? 올해만 해도 11차례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고 또 북한이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내는 격한 발언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최근에 그리고 또 한박도를 둘러싼 우리 영토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 이렇게 단발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정부가 이제 그 상임위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의 어떤 발언 또 국방을 통해서 그 합참의 발언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지금의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를 좀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이후에 이 정부가
현재의 어떤 그런 남북 관계 또는 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또는 모멘텀 있게 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국민을 안심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안보 문제로 해서 어쨌든 운영위와 국방위에서 또 외교 통일을 위해서 어떤 네. 발언을 할 것인지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왜? 청와대. 아, 예, 그렇군요. 청와대에 예를 네. 들어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지 그러네요. 예. 당사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지금 조율해 왔으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은 당연히 그 발언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정 실장이 또 NSC 또 중요한 간부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우리 이 실장님께서는 국방위와 경제 쪽 관련된 상임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소 변호사님은 법상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 여러 상임위별로 쟁점이 많지만 네. 결국은 이게 그 이번 국감도 제3차 조국 대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1차는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2차는 대정부 질문, 그다음에 이번에 3차 조국 대전이다. 아, 그래서 이래 보이고요. 3라운드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여야가 실제 그 국회에서 원내 투쟁보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거리 정치죠.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쪽은 검찰을 공격하는 이런 데 집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야당은 내일 개천절 아닙니까? 이런 이제 현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게 거리 정치가 우리 이게 그 국회 국정감사보다 더 이게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정치가 이게 조국 벌레골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 더 이게 민생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조국 문제는 조국 문제고 그다음에 민생은 민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좀 더 민생도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이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초동 촛불 집회는 여당이 주최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내일 열리는 그 광화문 집회도 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기총에서 주최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근데 주최했다는 표현은 조금 형식적으로는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하지만 예. 그러나 이게 여당의 국회의원 전현직 10여 명이 예. 참석하면서 이게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일 예. 집회도 한기총이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한국당 우리 공화당 집회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거리 정치에 나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일 평론가님. 네. 그 국정감사가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원하는 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이름이나 성과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 또 받으려고요?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어쨌든 그 지지를 또 얻어가지고 다음에 재선을 하는 게 최종 목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의 지면 배분이 어떤가인데. 좀 의외의 시각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국감 전에 과거의 국감을 보면 국감 전 한두 달 전에는 국감 기사들, 국감 자료를 통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의원실에서 자료가 많이 네, 나오죠. 의원실 자료, 의원실발 그 기사가 많았는데 최근에 한두 달을 살펴보면 국감 전에 그런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발견되는데 예년보다 많지는 확실히 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전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국감도 역시 조국 3차 대전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면 배분이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딴 이슈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예. 예. 그 부분을 언론들이 조금 생각해서 기계적으로라도 지면 배분을 미리 해놓는다면 그러게요. 조금 더 그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역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그런 뭐 이를테면 조국 장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다고 하니 불과 한 2달도 채 안 된 사이에 국감만큼은 좀 언론이 조금 더 뭐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 국정감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좀 다뤄달라는 말씀도 사실 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개 좀 주요 위원회별로 좀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쪼개서 여쭤보겠다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아까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뭐 운영위원회 네. 그다음에 외교안보 외교 그 통일위원회 네. 이 외교안보 쪽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좀
그 얘기가 될 만한 얘기가 되겠군요. 북한 때문에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는 현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플랜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자,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까지의 플랜은 있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지켜봤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3차례나 거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누적돼서 올해 내로는 무엇이 될 것이다. 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라든지 또 사실 혼자 했습니다만 유엔에서 동시 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동시 뭐 연설이라든지 또 올해 내로 남북 평화협정, 뭐 종전협정이라든지 이런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아무런 플랜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평화 경제를 말씀하시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이 다음 내년에 그다음 내후년에 어떻게 이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만약에 만에 하나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또 다른 제안이라든지 또 다른 플랜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사실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기억에는 그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대통령의 말씀은 한 걸음도 진전된 걸음이 없다. 언제나 평화는 올 것이고 평화 경제를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고 남북 관계는 굉장히 지금 잘 진전이 되고 있고 그 상황 관리를 하는 말씀은 알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11차례의 미사일 공격과 또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그런 동물에 비유해서 비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의 괴리 그 괴리를 어떻게 이 정부가 좀 설득을 할 것인가 또 이 북한과의 관련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안보 그 협정, 그러니까 군사협정, 군사협정에 위배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데 우리의 안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실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만한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뭔가를 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그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십 년간 지탱해왔던, 한반도를 지탱해왔던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 북중일 축과 한미일 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미일 축, 지소미아를 하나 예를 들면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일 간의 정말 정보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축에서 사실상 한일 간의 그런 어떤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한미일 이 축을 하나의 어떤 완성되게 만드는 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였던 말이죠. 그런데 지소미아 괜찮아 없애도 돼라고 한 그 상황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북중일 축, 북중러 축과 한미일 축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그야말로 중재자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열강들의 이 수뇌부는 굉장히 하드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시진핑. 중국이 지금까지 10년 만에 언제나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그 정권이었는데 시진핑은 지금 황제처럼 그 룰을 깨뜨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세계의 어떤 경찰직 버려도 된다. 자국우선주의. 또 아베 지금 평화협정, 평화 헌법을 깨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초유의 장기 집권, 김정은.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열강들의 지도자들이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하드 파워로 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재자 역할을 운운하면서 한미일 축을 지금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모양새거든요. 저는 거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미일 축을 깨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북중러 축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예. 제가 좀 김장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외교 역량으로 중재자가 되겠다 이런 거는요, 그냥 레토릭이에요. 왜냐하면 중재자의 의미는 영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를 표현을 해야 한다면,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면 촉진자 역할이 있는 거죠. 촉진자 역할은 도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자라는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뭐 이렇게 그 분석을 할 것이냐, 뭐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그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이야기고 뭐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화 관리예요. 평화의 관리.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향력이 다른 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조급하게 나가면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게 답을 내놔라라고 자꾸 정부에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좋은 접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최대한 평화를 관리하면서 자국의 외교력을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쓰면서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뛰어들어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 변호사님 뭐 저도 이게 안보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외교 안보가 오면 초과, 옛날에 그 사면 초과라는 고사성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안보는 미국과는 이제 그 방위비 분담이나 훈련 중단, 그다음에 중국과도 사드 보복이나 산불 정책, 그다음에 러시아의 영공 침략 또는 일본의 독도 문제라는 지소미아 파기, 그게 북한까지 이런 이제 오면 초과의 위기 상황인데 예. 이 모든 원인이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약소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적과 그다음에 동맹을 잘 구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적과 동맹을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한미일 이게 삼각 동맹이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은 과도한 이게 북한 보기. 근데 북한은 우리를 이게 때리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때리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일본도 이게 때리지만 북한도 우리를 이게 때리고 패싱하고 무시하고 네. 조롱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주석개님이 흐릿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게 이번 국방위에서는 이런 이게 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예. 저자세 이걸 이게 분명히 따지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모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국가와 국가 잠깐만요, 예. 수사님. 저 진행 절차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해야 될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 얘기에 너무 이렇게까지 깊게 이렇게 또 많은 생각들 가실지는 제가 사실 네, 몰랐는데 이제 말씀하신 게 짧게 반론을 30초씩만 예. 두 분한테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 이 실장님 먼저 하시죠. 자, 앵커님하고 서정욱 변호사님의 두 분의 어떤 말씀 속에서 제가 그러니까 적과 동맹을 가르는 어떤 이 지점을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모순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 네. 예를 들어서 여야 관계는 적대적 모순이어서는 안 돼요. 비적대적 모순이죠. 모순은 모순이지만 그 갈등은 사실 정반합으로 해결돼야 돼. 지향해야 돼. 그럼 모순 예. 관계를 비적대적 예. 모순이라고 한다면 적대적 모순은 사실은 무엇인가 서로 상대방을 하드 파워든 소프트 파워든 예. 제압해야만 되는 것이 적대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은 적대적 모순 관계인 남북 관계를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알겠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예, 노동 예. 미사일이라든지 또 핵을 핵을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대적 모순 관계해야 할 북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판단을 하고 정파 간, 그러니까 야당이라든지 또 보수, 알겠습니다. 우파의 예. 이 국민들을 적대적 예. 모순 관계로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 실장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제가 좀 김상평 약간 의원도 반론을 짧게 좀 하면은요, 해주시죠. 예, 반론을 좀 제기하면 이런 겁니다. 동맹이 정통적 동맹의 내용과 모습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거 잘 살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유니폴라냐, 바이폴라냐, 멀티폴라냐 해가지고 예. 어디 붙으면 되거나 힘의 균형을 찾아서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힘의 균형은 없습니다. 네.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각국과 상호 의존성을 만들고 그 상호 의존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예, 그게 예. 가장 좋은 외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방위 외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뭐 그 양분하듯이 사분하듯이 이런 식으로 외교를 이제는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보통 이제 정치 문제 할 때 우리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안보 쪽에서도 깊은 관심과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참 알면 할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는 거를 좀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분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역시 이제 뭐 다시 조국 장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자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요.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제 대학 입시 관련돼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라는 또 지시도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들이 아무래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항상 이게 교육부 폐지론자입니다. 교육부.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이게 100년 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제도가 바뀌면 어떤 게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없잖아요. 이번에 유은혜 장관의 개편안도요. 바로 이게 조국 때문에 조국 장관 때문에 이게 노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 아들 딸이 특혜로 이게 수십하게 이것 때문에 정시 확대 노는 건데 근데 이렇게 철학이 없이 한 장관이나 대통령 지시 하나에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교육은 어떤 교육부 폐지하고 차라리 이게 정책위원회 둬서 100년 대계를 한 번에 안정되게 만드는 이게 필요하고요. 이번에 교육부 감사에서는요. 이런 이게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는 예. 이런 이게 행태를 반드시 비판하며 바로잡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교육부 관련돼서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예. 저도 뭐 좀 약간 말을 보태면은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정함을 느끼게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유은혜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투명성의 강화입니다. 투명성이 강화되면은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없거든요. 예. 근데 투명성이 강화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제도의 예. 변화보다는 현재 제도를 가지고 그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 논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실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번 국감에서 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두 가지, 하나가 안보고 하나가 경제 얘기를 하셨어요. 마침 이제 기재부 국감도 이제 오늘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세요? 기재부 국감 관련해서는? 일단 기재부가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예산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견지는 일단 확정은 돼 있죠. 네, 500조가 13조. 예. 500조가 넘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견지는 이겁니다. 자, 이 정부 되기 전까지는 300조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400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그랬다가 바로 500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200조 때도 안 됐어요. 거의. 네. 그게 이제 점점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라고 초기에 이 정부에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수 초과. 세수초가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고 잉여 세금이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여지가 많다. 그런데 걱정은 계속 돼 있다가 지금의 어떤 상황, 세계 경기는 지금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어떤 수출 상황 나빠지고 있다 벌써 더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한번 이렇게 이 예산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퍼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예산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정으로 지금 떠받쳐야 될 어떤 상황인 거는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에 묻고 싶은 거는 과연 500조 예산을 바칠 만큼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 채권이라든지 채무라든지 국가의 어떤 빚이 충분히 우리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예산이냐, 510조가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이 실패라든지 혹은 그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면 사실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경제 정책은 이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용으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니 까만 뭐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너무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레토릭에 진짜 아까 김사연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전환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걸 갖고 비난하진 않는다. 왜 공약을 바꿨느냐. 중요한 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정책 전환을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집스럽게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만 되풀이되는데 이 선행지수라든지 동행지수라든지 또 경기 체감지수라든지 이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시장에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질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잘 되고 있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건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여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재회에 묻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국가의 빚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꼭 경제 드려야 될게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재부 국제통상국의 고문 변호사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통계 이후에 54년 만에 물가가 이게 저는 하락하는 건 제 평생 처음 봤어요. 물가가 하락하는 거.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저는 이게 답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재부가 이게 그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이게 말을 끄는 소득주도 성장. 특히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든 52시간을 무조건 이게 일방 적용한다든지 또는 이게 그 외에 여러 가지 탈원전이든 예. 복지 퍼주기든 이런 이게 정책을 근본적으로 안 바꾸면요 정말 이게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20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고 경제예요. 아무리 뭐라고 조국 장관에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이게 기재부의 방침이 옳은지 구체적으로 이게 통계를 가지고 실사구시 경험만이 어떤 게 진실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경험적 통계를 가지고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국 3차 대전을 하지 말고 그걸 해야죠, 사실은. 예? 별로 그런 관심이 거를.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좀 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경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사회 질서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가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님 말씀에 좀 제가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면 정책 전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막연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념과 철학으로 빵을 살 수 없는 건 맞지만 이념과 철학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큰 모습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전환이라는 말도 너무 크다. 이념이나 철학처럼. 이념과 철학으로 그 빵을 살 수 없듯이 정책 전환이라는 말로 정책을 전환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재정을 사용하는데 이 재정이 들어가서 첫 번째 지속 가능하냐? 이 얘기는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야당이.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이 들어가서 경제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 쓰일 것이냐? 이런 문제죠. 복지에 쓰였는데 복지만 해결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안 된다? 그럼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뭘 썼는데 이것이 그냥 좀비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의 경쟁력은 확보 안 되고 국제 경쟁력으로 나아가서 국제 경쟁력에서 그 확보가 안 된다. 증가가 안 된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만 나눠 먹다가 그냥 좀 정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다가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할 일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이고 그다음에 여당이 할 일은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느냐 그리고 속도는 적절하냐 이것을 따져서 좀 더 굉장히 세밀한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그냥 정책 전환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로 하면은 그냥 상대를 그냥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얘기 계속 해보죠. 고용노동부 국감은 역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이었죠.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뭐 근로시간 단축제 등등등 이런 얘기, 최저임금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고용노동부 국감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제가 이게 그 먼저 말씀드리면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고용노동부는요. 저는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 그 활성화나 자유를 맡고 있는 게요. 예. 바로 이제 이 민주노총이라고 해요. 민주노총 문제를 이게 그 해결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현 정부 들어서 조합원이 70만에서 100만, 유일하게 조합원이 늘면서 발언권이 세진 이게 민주노총이에요. 그 전에는 발언권 민주노총이 이제 그 촛불 뭐 혁명 본인들이 혁명을 하니까 거기 그 기여한 걸 가지고 자꾸 이게 청부서를 내밀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고용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상당히 문제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총을 개혁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눈치 보고 끌려다니면 정말 이게 어렵다 경제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민간 노동단체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개혁은 못하더라도 이게 그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서는 안 끌려다니지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그 정부가.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저는 그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은 민주노총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러니까 노동계가 뭔가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식으로 가자는 말씀이고, 우리 이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죠. 고용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성공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산적인 그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보다는 60대 이상의 비정규적인 그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방향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정부에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해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방향인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만들어 나가는 전환하는 게 정책 전환을 또다시 파워포인트 들고 설명을 해달라. 뭘 잘못했으니까 정책 전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또는 바뀌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안 해도 됩니다. 그 플랜이 있는가만 사실 느껴지면 시장에서는 그것은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이 고용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 또 경제 방향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추경 관련해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죠. 추경 그렇게 급하다고 2개월 내로 집행하겠다라고 했지만 30%도 집행이 안 됐어요. 물론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인하는 어떤 과정들. 그러나 지금까지 1년 동안 그것이 급했다면 30%가 아니라 100%는 안 되더라도 그만큼 급한 데 가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그것이 급하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에서 특히나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야당이 따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는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시장이 안심하고 무엇인가 이젠 투자해도 돼라고 생각을 바꾸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액션 플랜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것이 이제 지적하는 것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듯이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제는 성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지금 모든 불만들이 아무리 큰 불만이라고 해도 그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과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안 좋은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재정은 그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소비 창출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급격하게 한 이후로 처음에 1사분기만 소비가 늘어났지 그 다음부터는 소비는 계속해서 줄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2달 연속 소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늘은 거는 보면 굉장히 미시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후에 1사분기만 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소비가.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를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때 재정은. 그리고 일자리 똑같습니다. 이 일자리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산업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분야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확장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역시 재정만 쏟아붓고
그 우물이 말라가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아무리 맞아도 성과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맞고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지적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지적을 해야 인정도 하고 그러면은 일부 인정하면서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라고 좀 바꿔서 새로운 안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온통 조국 이슈에 매달려 가지고 그게 우선순위가 1순위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는데 1순위만 하고 2, 3, 4순위는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예.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상황이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대안이 일단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대안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얼마 전에 내놓은 자한당이 내놓은 민부론 같은 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통계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이 현 정부는요. 본인이 이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런 이게 자만심과 오만을 버리됩니다. 일자리 봐보면 초단기가 52만 개 늘었어요. 네. 그런데 36시간 이상 풀타임은 118만 개가 줄었어요. 118만 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36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네.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모든 거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거기부터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무슨 잘못이냐? 한마디로 이게 지금 정권은 소득주도, 세금주도, 국가주도 성장이에요. 그런데 경제는 민간이 이게 주도하고 투자가 주도하고 혁신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 이전에 이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이런 게 야당의 정책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 돼요. 근데 이걸 무조건 뭐 박근혜 정권의 재탕이다, MB 정권의 747의 재탕이다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요. MB 정권, 박근혜 정권이 훨씬 이게 경제는 잘했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점은 받아들이기 필요하다 봅니다. 경제를 잘했다는 저는 잘했다 평가는 뭘 근거로 평가를 지금 하시는 이게 거예요? 보세요. 일자리가 초단기에 52만 개 아니. 늘면 지금 얘기 말고요.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잘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뭘 정권,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지 그게 박근혜 궁금해요. 정권의 경제는 한마디로 줄푸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방향은 옳다는 거죠. 줄푸세가. 왜냐하면 이게 규제는 줄이고 세금도 이게 법인세도 줄여야 기업이 유치되잖아요. 한 이런 게 거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는 건데 하지도 못한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마치 잘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 김평론가님. 제가 민부로는 진짜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근본 문제를 따져야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면 네. 근본 문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가 공정시장이 무너진 거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게.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경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늘리고 그다음에 원가를 절감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술이 네네네. 혁신되고. 네네네. 근데 그 양극화에 의해 가지고 이 공정시장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일방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그거를 전부 다 정해가지고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서 운영을 하면 한동안은 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쟁력 확보, 이거는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이런 건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이거로부터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예, 경제구조 개편이 안 되고 양극화로 계속 흘러간 거에서 근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그거로 봅니다. 경제계에서는. 예. 그러면 이 양극화를 줄이는 거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적어도 뭐는 있었냐면 경제 민주화라는 거를 강조하는 건 있었어요. 말은. 예. 그런 면에서는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나은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지금 민부로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공정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인 걸 처방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이 빠진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틀린 거를 더 틀리게 만들어서 더 빨리 죽자. 예. 이것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예, 실장님.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르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에서의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토론에는 저는 끼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박용만 상임회장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기업은 죽어가고 있다.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는 골든타임도 놓쳤다.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사실은 거의 호응이 없어요. 정부에서 진짜 여야 정치권은 다 호응이 없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규제 혁신이에요. 규제를 규제를 없애달라. 새로운 뭐 4차 산업혁명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기업들이 지금 정말 아우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규제 혁신인데 김상현 평론가님 말씀에 무조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나 그러나 그것이 또다시 규제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국가가 개입하면서 어떤 룰을 만들면서 도리어 공무원들이 거기에 규제를 얻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다 포괄을 해서 사실은 저는 가장 급한 건 규제 혁신이다. 규제를 알겠습니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경제 얘기를 또 너무 저희가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이 얘기를 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조국 정국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또 검찰 관련된 검찰 개혁 문제 또 상대적으로 또 야당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검찰을 수사를 이제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좀 여당 쪽에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사위에서 아마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서 변호사 먼저 좀 들어볼까요? 검찰 개혁은요. 일단 이게 방향은 거의 정해진 게 3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여야 간에 전 차이 없다 봐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 일단 이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죽은 권력한테 좀 춘풍처럼 부드럽게 하고 이 중립성 이 방향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피해 사실 공표라든지 이게 두 번째 이제 관행을 개선 인권 보호라든지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 기소권이랑 수사권 나누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특수부를 이렇게 좀 축소한다든지 이 3가지 방향은 여야 간에 옳은데 저는 이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 바로 이게 검찰 개혁은 이제까지 검찰이 권력에 충견이 돼가지고 계속 이게 그 살아있는 권력에는 너무 이게 오히려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죽은 권력만 이게 물어뜯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게 저는 조국 장관 수사는 오히려 이게 검찰 개혁이 잘 되고 있는 징표입니다. 조국 장관에게 엄청난 살아있는 권력이죠. 이런 장관을 상대로 철저하게 원칙대로 수사하는 거 이게 바로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권은 이제까지 2년 반 동안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전직 대통령 2명, 120명의 자유우파 전부기 기소할 때는 특수부를 오히려 두야 된다. 옛날에 문무일 총장이 특수부 줄이자 할 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국 장관 딱 수사하니까 특수부 없애자. 이거야말로 이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이제까지 검찰 가지고 토끼 사냥하다가 이제 끝나니까 바로 이게 그 토사구팽. 따라서 저는 이게 그 개혁 방향을 3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 제대로 이게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하는 오히려 이게 정치권의 개입을 막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특수부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공감하는데 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줄였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이제 방향은 못 줄였으니까 공감합니다. 이제는 줄여야 된다는데 공감하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고 법사위 관련돼서 혹시 우리 검찰 개혁의 저는 2개의 요체는 하나는 유전무죄를 없애고 유권무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거는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말한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관행을 조정하는 겁니다. 수사 관행을 조정하는 것은 비례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켜지고 별건 수사라든가 피의 사실 공표가 너무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은 돼서는 안 된다. 돈과 권력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벌금제를 할 때 돈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낼 수 있게 비례적으로 조금 고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진 북유럽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저는 피의사실 공표도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피의사실 공표를 좀 더 해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뭐 토론 뒤에서 하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권력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이야기될 때 한쪽의 이해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여당이 말한 대로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 과거의 적폐 수사라든가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뭐 별로 문제를 안 삼다가 지금 오니까 삼는다? 저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야당이 또 뭐 윤석열 총장이 저기 법을 지켜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가지고는 혼자 출두해 가지고서 예.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듯한 거죠. 발언을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모든 정치권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다. 예. 국가는 없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네. 저는 이런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네네. 모든 사례를 모아놓고 그러면 하나의 기준이 모든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가중치가 주어져야 되느냐, 예.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우리 시장님. 김사현 평론가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검찰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개혁을 하든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야 돼요. 자, 지금 조국 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건의를 했습니다. 인사건의를 뭐로 하냐면 대검찰청에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를 했어요. 원래는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랬죠. 대검찰청의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같은 인선은 검찰총장이 했죠.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받아들이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 인사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감찰본부장, 대검의 감찰본부장은 어떤 직이냐면 검사들을 감찰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자, 사무국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직. 검찰청의 일반직은 누구죠? 수사관들. 그럼 수사관과 검사들을 모두 다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대검찰청에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럼 원래대로 가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한다라는 거네요. 아니죠. 원칙. 아니 원래 법무부가 그걸 법무부 장관이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자, 들어보세요. 원래 그렇다는 것은 어떤 조문에 불과하지만 검찰청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중립. 자, 들어보세요. 지금 조국 장관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민 통제라고 지금 이름하에 지금 붙여지고 있는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고 이 국정농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법무부 장관 우병우 장관 시켰어요. 그런데 검찰이 독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미 팔다리를 전부 다 우병우 예를 들어서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까? 근데 이건 수사 쪽이 아니라 감찰 쪽이니까 좀 별개 아닌가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검찰총장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에요. 또 그렇죠. 이 인사와 그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돼요. 네. 사무국장은 사실 검찰총장의 모든 카드라든지 모든 이 예산 집행 쪽. 내용을 전부 다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팔다리가 전부 다 있는데 자기가 독립적으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까요? 그걸 독립시켜 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이 예. 어떤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개혁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 너무 중요한 문제라 짧게만 실장님 말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행정부 중심 국가예요. 행정부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견제하는 게 사법 권력과 뭐 입법 권력이거든요. 근데 입법 권력도 지금 조국 이슈에서만큼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법부의 권력을 갖다가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권을 강화함으로써 견제를 더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법부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개혁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은 원상복귀 내지는 그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보태드리고 싶네요. 대검 감찰국장과 사무국장 이 두 포스트에 대한 부분에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두 분이 말씀을 좀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한 6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세 분한테 2분 정도씩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매번 국감 때마다 나오는 그 왜 기업인들
잔뜩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한 2, 3분 묻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 이건데 하나 덧붙여서 좀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 이러려면 뭐하러 하느냐 우리 얘기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엊그제 쓰던 대정부질문도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하느냐 또 대정부질문 무용론 얘기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감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감은 또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무용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뭔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이 두 질문을 이제 뭉뚱그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씩 시간이 됩니다. 우리 저도 국회에서 제가 뭐 인턴도 해보고요. 많이 있었는데 항상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제 소신이 국감 폐지론. 국감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감 기간이 20일이죠. 그렇죠. 20일이죠. 근데 그 상임 피검 기간이 지금 이게 또 몇십 개 늘어서 거의 800개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800개에 육박하는 기관을 20일 동안에 제대로 이게 감사가 됩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나 또 이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이게 민간인들, 국감 대상도 아닌 기업인들 불러놓고 호통치기나 또 이게 그냥 대기만 시키는 망신만 주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여야 간에도 뭐 제대로 이게 차분한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싸움으로만 정쟁으로만 변질돼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감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정조사라든지 또 이게 청문회를 활성화시켜서 상소라. 그렇죠. 뭔가 이게 어떤 쟁점이 있을 때 깊이 있게 접근하는 이런 이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먼저 하시죠. 작년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요맘때 국감 때 제가 나왔던 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국감 때마다 뭐 상소라 말씀 똑같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한 가지 그럼 덧붙이면 증인 실명제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증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환해서 부르는 사람들을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 누구누구를 불렀고 무엇 때문에 불렀다. 근데 불러서 무엇을 했다가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불러놓는 거 왜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의 어떤 권력이에요. 보좌관들이 뭐 아무 자료 다 달라. 자료 그것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공무원도 정말 일도 못하고 그거 다 자료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그 자료를 어떻게 썼나?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KT 황창규 회장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당 없죠. 그리고 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때문에 소환했고 그걸 갖고 어떻게 했느냐가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면 일단 다 소환부터 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국감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의원이 누구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했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추적이 돼서 공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내년에는 우리 이맘때쯤 우리 실장님이 나오셨을 때 내년에는 좀 뭔가 좀 개선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컨트롤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을 좀 제시할게요. 예를 들어서 증인을 부를 때 실명제해야 된다. 이건 100% 동의하고요. 네. 그러나 이런 겁니다.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다. 무엇을 공개한다. 그런 장이 열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불려 나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검열을 하고 그 권력이 썩지 않아요. 그렇지. 기업들, 대기업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갑질. 예? 불려 나올 수 있다라고 해야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 왜 실명제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그러면 왜 그 증인이 필요한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입증 의무를 좀 제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균형 있게 굴러가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모든 분야에 국감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성역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불러야 한다. 오히려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맞다고 그걸 방어하는 것이 이번에 뭐 그런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당에서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 다 부르라고 했어요.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헌법기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거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도 꼼꼼하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역으로 국회의원을 또 감시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이제 누가 또 이제 해결해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 같은 데서 그런 권한을 뭐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또 좋은 또 예를 들어 저는 이랬어요. 기자협회가 그 정보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협회 같은 데서 이런 걸 그것도 좀 해라. 방법이겠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하면은 시민단체의 예, 역량이 또, 조금 예, 이상하게 예.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차라리 기자협회 같은 데서 이런 거 좀 한번 기획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벌이는 것과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뒷감당이라든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겠죠.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인사청문회부터 대정부 질문, 심지어는 국정감사까지 무용무일 나오는 이유도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일단 질러놓고 뒷감당 난 모르겠다. 이런 어떤 관행들이 우리 이제 국회 역사에서도 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23%라는 수치가 나오더군요. 50%도 아니고요. 참 그게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 좀 정치가 실종되는 우리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오늘 또 세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이 실장님, 서 변호사님, 김상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난 30일 어제였습니다. 사실 이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이제 개혁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근데 하루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들 보니까 이미 저희가 직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좀 낯익은 내용들도 많더군요.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이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는 등의 보도에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서둘러 방안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추진 과제로 3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개 검찰청 중 7곳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 특수수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전 총장 시절부터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추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예외적 사건 때문에 특수부 수요가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국정원이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번 조치는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과는 별개라는 걸 분명히 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매주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에서 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거기 1호 권고한 내용이랑 많이 비슷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부설연구소에서도 바로 그 전날에 검찰개혁안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보면은 특수수사를 6개 지검에만 남겨놓고 특수부, 강력부 등등을 통합해라, 통폐합해라는 안이 나오는데 근데 오히려 예.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안은 6개도 아니고 3개만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더 파격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평소 지론에 따른 것입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 총장은 평소에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검사의 배틀필드, 싸움의 턴은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공소 유지가 검사의 본연의 업무다. 일종의 그러니까 네. 수사권, 기소권 얘기한다면 기소권 쪽에 더 그렇습니다. 무게가 둔다는 얘기군요. 예,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특수수사의 기능은 남겨놓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검찰에다가. 그리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현재까지 조국 민정수석 재직 시기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수부의 비중과 파워는 더 강해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오히려 문무일 총장이나 전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제 발표하는 윤석열 총장이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하고 배치되는 그런 뭐 항복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나야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 진정 얘기하지. 네, 그런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나와서 정말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루 만에 나오지는 힘들었을 텐데 네. 그냥 갖다 베끼지 않는 한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소신껏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검찰의 설명이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 그렇게 준비되는 게 있었으면 진작에 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왜 가만히 있어서 검찰이 마치 개혁에 약간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일종의 비난, 뭐 비판을 네. 받았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정권의 방침이 특수수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오히려. 사실 법조계에서도 정권이야말로 특수수사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그런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줬으면 어땠겠느냐라는 것이 또 검찰 쪽에서 역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진척된 바가 있었던 게 문무일 전 총장 시기에 이미 특수부는 축소 추세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하는 그 비중도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 느끼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내부에서 축적이 돼 왔던 것이고요. 그 밖에도 사실 검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셀프 개혁안도 있었습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좋은 부분이거든요. 검사들한테. 57명이나 된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 검사들이 복귀를 하면 일손 딸리는 그럼요. 부서로 보내가지고 네, 예, 네. 좀 과로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은 이건 좀 상징적이면서 탈권위주의적인 조치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저 추세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검찰 말고도 예. 예, 아, 여러 공무원 부처에서 예, 예, 예. 검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의 전용 차량을 없앤다는 거 이거 우리는 하겠는데 다른 쪽에서는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또 검찰에서 던져준 셈이 소위 됐습니다. 말하는 풍선 효과가 물결 효과가 있을 수 네.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들이 되면 보통 회사에서 차가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는 기사 딸린 차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뭐 부사장이나 사장급 아니면 기사 딸린 차가 아니라 그냥 차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변한 건데 특히 이제 관 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은 저렇게 기사 딸린 차가 나오는 경우들이 흔해서 아마 이번에 또 그런 것까지 좀 소위 말하는 물결 효과가 좀 이어질지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어제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얘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안을 자체로 만들어라 총장한테 지시를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입장을 이제 기자들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에 대한 검찰 관계자의 얘기가 천천히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제 그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을 이제 지적을 하는 질책을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한테 일종의 좀 맞선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 남겨지는 대목이었는데 물론 검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천천히 살펴보겠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빠르게 전격적으로 개혁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중간에 현재 수사가 걸려 있는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이낙연 총리라든가 이쪽하고 뭐 협의를 하거나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윤석열 총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청와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정말 아니라면 검찰 네. 개혁안 자체 또 그 내용이 그동안 청와대라든가 뭐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이랑 유사하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잘했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오히려 맞는 얘기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는 어쨌든 윤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죄를 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네. 일단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거냐 등등등 하여간 좀
윤 총장이 거쳐 관련된 쪽에 대해 상당히 좀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그런 네.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네요. 지금 검찰 수사의 양상을 두고 국민 여론이 거의 뭐 반대반 비슷하게 나뉘어져 봐야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일단 보면 윤석열 총장은 별로 흔들림이 없어 보여요. 예, 그리고 이번에 검찰 개혁안도 본인의 평소 지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특히 대통령까지도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계속 괘씸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이제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법 과제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뭐 법무장관이나 혹은 검찰총장이나 이 개인적 권력을 가지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과거로 복귀를 하거나 뭐 예상치 못했던 미래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도적으로 그러면?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완결성 있는 개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국회의 몫인 것이고 특히 여당의 몫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특수수사를 놓고 입장이 바뀌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사실 당내 소수파라고 불리우는 금태섭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그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마이크를 주면서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걸 살피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임무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특수부를 여전히 검찰에 놔둔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국민들한테 그 힘을 갈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치권에 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좀 공감이 됩니다. 자한당 쪽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네. 그야말로 깜짝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고발된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60명 정도 되거든요. 검찰에서 그 모두를 소환 통보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환 통보 명단에는 황교안 대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본인이 직접 몸을 쓰거나 해서 가로막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고발돼 있는 뭐 교사 혐의라든가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 보고 검찰이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나갔어요. 이유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과격한 워딩이 나왔죠. 저 워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간만에 좀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준 자신이 거죠. 보스다라는 건데 예. 제 목을 치십시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도 이 당 지도부가 출석을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삭발식에 이어서 저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는 글쎄요. 것을 선택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못 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결국에. 소속 의원 소환 불응령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날 쳐라라고 했고 그리고 네. 이제 수사 내내 사실은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막아서겠다 뭐 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출석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경원 대표도 이제 나오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한국당, 자한당 의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지금 이제 검찰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이렇게 굉장히 전방위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한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격려하고 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제 검찰의 그게 개혁적인 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한당 관련된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를 않느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공평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것을 넘겨라. 글쎄요. 예, 송치 의견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넘겨라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검찰도 이걸 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사실은 이 문제는 특히 몸싸움을 했던 거는 카메라라든가 다 체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예.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검찰이 그냥 앞으로 진척을 네. 시킬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소환 통보를 할 것이고 좀 빠르게. 네, 예. 만약에 소환하지 않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기소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막 특수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다 찍혀 있는 것이고 네, 네. 법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를 너무 늦추지 않는 예.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를 것이고 또 국민들 예. 또 조 장관 수사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검찰이 뭐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는 계속 진척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맞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들도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좀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집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이제 한기총 주최로 일단은 뭐 광화문에서 한다고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또 좀 갈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구당 차원에서 뭐 그 당협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당협위원장 차원에서 뭐 할당을 했다 이런 얘기도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글피 토요일에는 다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치는 시종됐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국민들은 자꾸 거리나 광장으로 나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러면 또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제도권 안에 민주적 절차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저런 집회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치권이 이제 뭐 잘하면 집회가 없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치권에서 같이 뭐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스러운 그런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 저 두 갈래의 여론만 있는 것이냐 한국 사회에 한쪽에서는 보수 진영이고 뭐 정당으로 치면 자유한국당이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사실 예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반대했다가 현재는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반대로 들어서고요. 반대편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 성향이면서 조국 그렇죠. 장관 임명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예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너무 멋진 분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정치 검찰이다라고 평가하는 이 두 그렇죠. 부류만 우리 국민에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네. 그리고 저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오던데 지금 사실 서초동 촛불 집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다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요. 반대로 내일 그 광화문 집회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주최한다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한기총에서 네, 한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의원들은 이쪽 저쪽 다 가겠죠.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서초동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명 갔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만큼은 좀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그냥 원오브 국민의 입장에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가서 이렇게 뭐 네. 강연을 뭐 뭐라 그럽니까 연설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요 그런 거는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최 측이 누구냐, 또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주최 측에 당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쪽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을 하고 한쪽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설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 오히려 연설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당 성향의 집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시위 때도 정치인을 연단에 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갈등도 있었거든요. 주최 측에서 봤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일단은 이 시위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치인을 좀 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뭐 국민 여론이 각기 각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뭐 약진하는 형태라면 오히려 좀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핵 촛불 집회 때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렇게 뭐 시민단체 자발적인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뭐 네. 딱 평가를 이렇게 재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다 같이 보는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7개 상임위원회가 다룰 안건들을 쭉 보니까 조국 장관 이름이 안 나오는 위원회가 사실 거의 없더군요. 기승전 조국이라는 비아냥이 뭐 맞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정감사가 사실 뭐 늘 국민들의 신뢰 또는 피감기관들로부터 어떤 긴장을 끌어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도가 심하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엑시트, 즉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현 상황이 고단하고 또 소모적이니 회피하는 차원이라면 사실은 그 엑시트라는 거는 도피지 해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유일한 해법은 사실 정치가 살아나는 건데요. 정치로 먹고 사는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랜 상황이라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장으로 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글피 서초동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다치시지 않고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